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재 이동희 선생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항상 책에 근거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방 선생님이 쓰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역사공간이라는 요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동희 선생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 했죠? 지난주에 최재형 선생님 했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시는 분이 이 이동희였어. 그쵸? 그래가지고 이동희를 공부했는데 제가 항상 느끼지만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왜 그동안 몰랐지?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왜 몰랐지?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 러시아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90년대 돼서야 러시아와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혀 이분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일이 우리 역사 바로 알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물 벌써 남다르신 인물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또 어디서 태어났냐? 함경도에서 1873년이니까 얼마나 힘들 때예요. 이분의 그 부모님도 어떤 분이셨냐면 이분은 함경남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최재형보다는 나았어. 최재형은 노비 출신이었지만 이분은 그래도 이게 있어. 아전이 뭔가 하고 봤더니 완전 말단인데 이 아전들이 모여서 아전들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방이야. 이방 하는 거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이방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정도로 아주 말단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인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유명하신 분이야. 이승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인 이동희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아호하고 아명을 지어줬는데 아명이 뭐야? 독립. 벌써 느낌 오시죠?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이 이승교 아버지가 미리부터 독립에 대한 그 우리나라에 힘이 없고 외국의 간섭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교는 아들의 이름을 독립이라고 지어질 정도로 의식이 있으셨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활동을 해요? 독립협회에서 활동도 하시고요. 서북학회. 서북이 보면 이쪽 함경도 황해도 지역을 서북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중심에 서북학회. 그리고 노인단을 만들어. 여러분 노인단 하니까 누구 떠오르세요? 강우규 선생님이 나중에 가입하시게 된 노인단을 결성할 때 이 이동희 아버지 이승규가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연결되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강우규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야. 그 바탕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 노인단 몇 세 이상? 45세 이상 노인. 우리 노인단에 들어가야 돼, 우리.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뭐 40대 그때였으니까 그렇게 노인단 또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로 이동을 하세요. 그래갖고 러시아 신안촌에서 항일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항일 운동 할 때 나중에 아들 이동희가 가서 여기서 독립운동하고 힘들 때 이 아버지가 또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시켜요. 그렇게 시켰는데 18살에 동네에 은 있죠. 은 이렇게 공장을 하는 집에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1남 3녀를 두게 됩니다. 이동희가 되게 리더십도 있고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동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추종하는 제자들 중에 제일 괜찮은 남자 둘이를 어떻게 했게? 사위를 삼아. 네, 그래가지고 이 딸 둘 부부와 함께 이런 항일 운동을 계속 하는데 특히 이 이동희 선생, 우리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새 또 여성에 대한 페미니즘 이런 거 많잖아요. 이동희 선생을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이 이동희 선생이 이 시대부터 여성 운동,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깨인 사람은 다 걸려. 노인, 여성 뭐 이런 거 다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활동을
딸 부부와 같이 함께 하셨다. 네, 이분의 이제 관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관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해. 통인이라는 관직이 있었어요. 그게 지방의 가장 하급 관리야. 거의 이제 뭐 이 군수 같은 사람들의 몸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야. 뭐 편지 갖다 주고, 뭐 물 떠다 주고, 뭐 문 앞에서 뭐 지켜주고, 뭐 이런 아주 하급 관리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 이 이동희는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계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양반들이 하는 짓이 너무 한심하고 이 백성들을 갈취하고 막 일본의 그 큰 나라, 힘센 나라에 막 붙어가지고 빌어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에서 계속적인 그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불평등한 신분 구조라든지 그러다음에 이런 봉건 사회에 대한 개혁 의지가 항상 있었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23살 때 이 단천 군수 누가 있었냐면 홍종후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홍종후가 누구냐면 백성들 갈취하는 대표적인 탐관오리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동희가 이거 막 그 의혈남아가 이 사람을 계속 이 사람 밑에서 이제 이 심부름은 하고 있지만 계속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야.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이 홍종우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의 기생들은 다 모아놓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 화려하게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제일 어린 기생을 데려다가 막 욕을 보이고 얘가 이러는 거야. 자기 생일날 사람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이동희가 그걸 보면서 부글부글 참고 있는데 결국 이 홍종우가 화로 있죠. 화로에다가 갈비를 구워요. 갈비를 굽는데 그 뜨거운 갈비를 이 기생 여자 입에다가 억지로 집어넣는 걸 본 거야. 더 이상 못 참는 거지, 우리 이동희 선생이. 그래가지고 참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화로를 이 홍정우 머리에다가 확 집어넣어버렸어. 던져버렸어. 모자를 씌워버리고는 이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서 이제 숨어서 있은 거야. 홍정우는 난리 났지. 이동희 찾느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 동네 사람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 요새 말로 사이다지, 사이다. 그래갖고 이제 다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나중에 이제 서울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이 사건이 알려져. 그러니까 왕가에 있던 사람이 이 단천 군수를 바꿔요. 이계산이라는 사람이 와.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니까 이동희가 괜찮네. 이렇게 해서 방을 붙여. 나 새로 온 단천 군수인데 보니까 이동희라는 사람이 아주 의롭게 했는데 죄를 묻지 않겠으니 나와라, 나랑 같이 일하자. 이래가지고 방을 딱 붙여서 그 다음 날로 나와 이동희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신임을 얻어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서울로 올라갈 때 이 이동희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동희의 그 품성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동희가 상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경을 했는데 누구를 만나냐? 이용익을 만나. 우리가 또 언젠간 이용익을 해야 돼. 이 이용익은 누구냐? 보부상 출신인데 보부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다가 어디가 대박이 나요? 탄광을 해갖고 대박이 나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까지 가면 이 또 친일파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분은 독립운동에 계속 계몽운동에다가 그 돈을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보성 전문학교, 그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잖아요. 그 보성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 그 항일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했던 사람으로 남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을 서울에 가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연들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이동희의 인연이. 그러면서 이용익의 근데 이 이용익이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함경도 단천 여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인맥으로 만났는데 좋은 사람들이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사관 연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를 들어가요. 보통 대부분 이 사관학교에는 10대들이 들어가는데 20살이 넘어가지고 만학도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분이 무관으로서 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키우게 됩니다. 이 민명환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원수부 군무국원으로 임명이 되는데 저 원수부는 뭐냐면 그 고종의
근위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아주 이 당시에는 막 나라가 위태롭고 막 이럴 때니까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고종의 친위부대라 그래야 되나? 그 부대가 아주 파워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그 원수부의 회계 총장이 민영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영환으로부터 그 뜨거운 애국심을 이제 키우게 되는 게 바로 이때가 계기가 됩니다. 옛날부터 이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검사관을 딱 시켜줘요. 저 사람은 누구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딱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군 검사관을 시켜줘요. 딱 검사관이 되니까 바로 이제 그 줄을 대는 사람이 쫓아오는데 누가 오냐? 옛날엔 피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런 말 있죠. 평양 지역에 이 군무관이 바로 이제 뇌물을 싸들고 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이동희한테 나 좀 봐달라고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어땠을까요? 바로 고발. 받아먹지도 않고 바로 그냥 패스 고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다 나는 거야. 야, 평양에 그 대빵 높은 사람이 그렇게 싸들고 갔는데 이동이라는 사람이 바로 고발해가지고 처벌했다 이래가지고 유명해져요. 전국적으로 유명을 해지면서 3도 검사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3도는 뭐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러니까 핵심이야. 그 3도 검사관이라는 높은 직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아까 민영환과 관련해가지고 민영환, 이준, 우리 익숙한 이름 이제 나오죠.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또 그 아버지였던 이범진 이런 분들, 또 전덕기는 누구예요? 상동교회 목사로 대부분 초창기 기독교 개신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상재 이런 분들이 만든 게 뭐다? 개혁당인데 여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애국 계몽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대한협동회라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일제의 토지수탈 이런 거를 막는 그런 데서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1903년에 이러한 활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더 파워가 세지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알지만 강화도라는 그 섬은 특별히 뭐죠? 외세가 침입하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강화도 군대가 아주 파워가 세고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 강화도의 진위 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위 대장이 되는데 이때 여기 보세요. 뭘 했다고? 동학 계열의 의병을 때려잡는데 앞장서셨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왕산 허위 선생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때까지는 민영환이니까 국왕 가까이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 국왕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근왕 중심이었기 때문에 동학 계열의 의병은 뭐예요?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걸로 반란군으로 생각한 거야 이때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임무가 강화도 군인이니까 정규군이니까 이 동학의병을 진압하는데 또 앞장서셨어. 근데 몇 년 있으면 바로 다시 이분이 의병을 일으켜요. 1907년 정미의병 때 의병을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강화도에서 무엇을 세우느냐? 이제 학교를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1903년부터 여기 강화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제 외국 선교사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나 캐나다, 감리교 이런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뭐예요? 그 사랑이라는 성경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애민정신, 그 다음에 평등, 남녀 평등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는 일본하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몽운동에 앞장을 서는데 하빌학교와 보창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보창학교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보창학교를 설립하는데 이 보창학교를 확대를 해가지고 개성보창학교, 김천보창학교, 또 안학보창학교 전국에 여러 개의 보창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이렇게 유명한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만나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든 학교? 대성학교죠. 대성학교를 만드는데도 관여를 하시게 돼요. 이 강화도의 대표적인 학교가 하빌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도 하빌학교가 있을까? 그리고 검색을 해봤어. 지금도 있어. 있어요? 이게 옛날 하빌학교 사진이고요. 지금 하빌학교
합일학교인데 내가 이 사진을 왜 썼냐면 이 합일학교의 교훈이라 그래야 되나요? 큰 사람, 대아를 키우는 학교 이렇게 돼 있어. 보통 행복한 학교, 뭐 많이 웃는 학교, 뭐 어린이가 행복한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야. 대아를 키우는 학교. 스케일이 남다르죠. 저는 사실은 이거 딱 보면서 애들이 학교 올 때 애들도 애들이지만 선생님이 학교에 딱 들어오실 때 내가 뭐야? 그냥 애들 행복하게 해주는 그냥 교사가 아니라 뭐예요? 큰 사람. 큰 사람을 키우는. 그리고 인이 아니고 아야, 아. 그쵸? 나를 깨닫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학교라는 게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7대 교장 선생님인데 이 합일학교 거의 문 닫을 때 사제를 털어가지고 일으키신 그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 학교에는 이게 있어. 이 뭐예요? 홍익인간. 채는 무슨 채? 총알채. 총 맞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불꽃에서 떨리는 홍익인간. 백범 김구. 이거 이 합일학교에 걸려 있어 안에. 진짜 총알채. 그리고 우리 그때 홍익인간 했잖아요. 그 이념, 교육 이념이잖아. 우리 민족의 교육 이념을 딱 김구성을 써가지고 또 그 옆에는 이게 또 걸려 있어. 누가 썼냐? 이건 철기 이범석 선생이 쓴 위국 유제. 인제, 육제. 역시 한문 선생님. 육제. 그래서 인재를 키워가지고 나라를 위하는 인재를 키우자. 이 두 개가 간판이 아직도 걸려 있어. 그래서 이런 역사와 전통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남다른 학교인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촌 일교 운동을 벌여가지고 세상에 강화도에 3년 동안 72개 학교를 설립해. 와, 대단하죠. 지금도 못할 텐데 전국에 170여 개의 학교를 짓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 쓰신 거 아니야? 다시 몇 번이나 봤잖아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또 민영환도 있고 하니까 또 돈도 좀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단계야. 이분이 2단계, 이분의 인생에서 4단계로 나누거든요. 이 책에서는 4단계로 나오는데 이제 2단계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 기독교 계몽운동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1905년부터인데요. 1905년 뭔 일이 있었어? 을사늑약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고종, 그 다음에 근왕 이런 걸로 딱 했는데 을사늑약이 딱 되면서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 정부의 무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윤철규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윤철규도 이 지역에 또 잘못한 사람을 이 이동희 선생이 처벌을 했는데 이 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이동희 선생의 부하들을 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아직도, 그리고 정부의 무능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근황운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1905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군대를 축소를 팍 시켜버려요. 그런 거에서 더 실망을 하게 되면서 진위대장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화도에서 벙커 선교사라든지 글이어 쓴 목사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신학문, 신사상, 그 다음에 기독교를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동희 선생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조선공산당에서 공산주의 운동한 논문도 많고 기독교 학교에서 이동희 선생을 논문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이 뭐냐면 부흥회를 또 엄청 잘해. 지금 같으면 신천지 하나 만들었어. 진짜 이분이 한번 휩쓸고 가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다 기독교로 싹 개종을 해버려. 이분이 우리나라 북쪽 지방에 전도를 너무 많이 하셨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독교랑 또 결별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때 많이 계몽운동 하실 때예요. 그리고 1906년 대한자강회라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자강회는 핵심이 뭐냐면 자강이에요. 자강. 스스로 강해져야 되니까 첫 번째
정신장애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돈이다. 돈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식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데 거기 지부장이 되셨고요. 여기 요 대한자광회를 하시면서 신채호가 주도했던 가정 잡지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활동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 주시경, 장지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자꾸 탄압해요. 일제에서 가만히 안 놔둬. 자꾸 탄압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밀 결사를 만들게 되죠. 그 대표적인 비밀 결사가 뭐다? 바로 신민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민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서북학회 창립 임원이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1907년에 정미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강화도 의병을 봉기해요. 1907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무장해제를 하잖아요. 8월 9일 날 의병 봉기를 일으켜. 수백 명을 일으켜.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틀 만에 수원에 있는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이 의병이 다 해산하게 됩니다. 애국 개몽 운동하고 이제 요 사이에 전교 이제 기독교 사상 많이 이렇게 하다가 1911년에 하나청 삼국 전도회라고 있어요. 한국, 러시아, 중국, 청나라. 그래서 한국, 이 아시아 지역이죠. 요 아시아 3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전도회가 있어. 요때 김야견과 교류를 해요. 김야견은 누구다? 윤동주의 외삼촌이시고 북간도 용정마을의 개척자. 그래서 북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분이 바로 김야견 선생인데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도회를 하면서 광복단을 조직을 하게 돼요. 이 광복단이 나중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선도적인 그런 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1909년에 뭐가 있죠? 안중근 그 사건이 있고 막 이러면서 계속 감옥에도 한번 가시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일으켜서 이 신민회 간부들을 다 구속을 하잖아요. 그때 이분은 그 섬으로 유배를 가요. 그래서 1년 동안 유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3단계가 이제 시작이 돼요. 3단계는 바로 해외 독립 전쟁론. 이때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뭐 안창호도 만나, 주시경도 만나, 뭐 민영환, 뭐 대부분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다 하다 보니까 일본이 끊임없이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동희가 더 이상 내가 이 한반도 안에서는 독립운동 할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망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망명도 일제가 못하게 해요. 근데 밤에 그 캐나다 목사가 도와줘가지고 가까스로 그 백두산 쪽으로 넘어가서 북간도의 용정 명동촌으로 망명을 하시게 돼요. 그게 1913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가서 뭐 하신다? 학교 설립, 여성교육, 그 다음 보세요. 무관학교를 세우세요. 이분이 어쨌든 그 무관학교 출신이잖아요. 무관 출신이기 때문에 무관학교를 독립에, 그 다음 밀산, 우리 밀산 갔다 왔잖아요. 그쵸? 밀산 무관학교 이렇게 해서 만드십니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북간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많이 느꼈지만 뭐냐면 1910년대 나라를 빼앗겼어. 그래서 이분의 국적이 뭐였죠? 무슨 인? 일본인. 그쵸. 그 이렇게 명단에 러시아인, 일본인, 대부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옆에 이름이 그렇게 붙었듯이 이분도 나라를 잃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껏 독립운동을 못해.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중국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반겨주고 독립운동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왜냐? 중국도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거든.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협정을 맺잖아요. 협정을 맺으면서 어때요? 이 독립운동하던 우리나라 사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태가 있듯이 이 처음에 연해주로 갔을 때 또 이제 그 만주하고 이 연해주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세요. 연해주에서 건어패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최재형에서 배우셨죠? 건어패라 그래서 뭐야 위장단체인데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기업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만든 그 민족운동을 하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또 이 건어패도 인정을 해줘. 왜냐면 어차피 그쪽 지방에
경제도 발전해야 되고 하니까 또 이 사람들 엄청 부지런한 조선 사람들 데려다가 그래갖고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또 건어패를 러시아가 또 일본하고 또 협정을 맺으면서 또 이걸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서 건어패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뭐 하바롭스키, 뭐 블라디보스톡 막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강연을 하는데 이때 인기 짱. 가는 곳마다 눈물.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뒤에 따르는 제자들이 줄줄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연회를 하면서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어요. 왜 만드느냐? 1914년이 뭐였다 그랬죠? 1914년이 이 연해주 이주 50주년. 우리 한인들 연해주 이주 50주년. 그 다음에 1904년에 뭐가 있었죠? 러일 전쟁 10주년.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본하고 사이가 엄청 나쁜 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전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1914년이 아주 중요한 해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이 군대를 조직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 이동희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통령의 대통령의 이상설, 그 다음에 부통령의 이동희가 취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뭐가 일어나?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면서 이게 반전되죠. 뭐가 돼? 러일 전쟁 기념 10주년 해가지고 둘이 사이 나쁜 거 부각하려고 그랬더니 이 세계대전에서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동맹국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이 권어패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일본 이제 독립운동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이 탄압이 되면서 권어패, 그 다음에 이동희가 만들었던 대한광복군 정부 이거를 다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다른 민족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자기 이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민족을 잃으면, 민족 정신을 잃으면 남들이 후 불면 이리 불리고 후 불면 저리 불리고 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 1915년에 또 믿었던 중국은 또 어떻게 돼? 중일 21개조 합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학교 문 닫고 했던 거 지난주에 배웠듯이 중국하고 일본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약을 맺어. 그러면서 무관학교라든지 간민회 다 해산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뭘 만드냐? 신항혁명당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신항혁명당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다 들어있어. 이상설, 박은식, 신규식, 조성환. 이게 나중에 뭐가 될까요? 1919년 3.1운동 때 신한청년당, 파리강황의 그 전신이 되는 게 바로 이 신한혁명당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단계로 넘어가요. 4단계 가시면서 이분이 뭘 해? 사회주의 독립운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1916년부터 시작되는데요. 1935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회주의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일제가 이동희를 계속 모함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에다가는 이동희가 독일 간첩이야. 너 몰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그 무관학교 만들었을 때 무관학교 선생님을 독일 장교를 모셔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단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 이동희 공부하다 보니까 이야, 일본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 이간질, 독립운동가들까지 또 서로 이간질 시킨 것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다가 이간질, 중국에다 이간질 이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운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래갖고 독일 간첩 혐의, 그 다음에 철도를 파괴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중국하고 러시아에 다 적이 되게끔 이동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1917년에 투옥이 됩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나라 감옥에 갇혀? 러시아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당시에 러시아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야. 감옥에 갔는데 뭐야? 다 공산주의자들이야. 다 볼셰비키들이야. 그래서 공산주의를 처음 들어본 게 어디다? 러시아 감옥에 들어가서 여기서 뭘 읽어요? 공산당 선언, 그 다음에 유물론 이런 걸 읽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를 감옥 안에 가서 배워왔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걸 몰라서 무조건 독립운동이었어. 그런데 러시아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그게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2월 혁명, 10월 혁명 이런 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0월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10월 혁명을 보면서 이동휘는 그게 뭐 세계 공산주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냐? 10월 혁명의 그 기치를 보니까 뭐가 있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시아 반제 민족운동 지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뭐야? 눈이 번쩍 띄인 거야. 여기서 아시아, 우리 조선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을 지지해준대 레닌이. 그러니까 이 이동희 선생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뭐다? 독립운동가, 애국 민족주의자로서 여기에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이쪽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침 전 러시아에 있는 한족, 우리 한국 민족의 중앙총회가 열리죠. 전로 한족 중앙총회 열었던 그 건물 학교도 관광객들 많이 간다고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1918년에 그 회의가 있게 되죠. 이때 최재형 그리고 이동휘가 그때 명예회장으로 당선되잖아요. 이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한다? 언론활동, 민족학교, 그 다음에 교과서, 우리 민족의 교과서 간행을 해요. 그런데 이 이동희 선생이 강연도 많이 하고 이런 학교 가서 교육활동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육의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어요. 명광사, 순환사, 왜곡사 이런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 영광사 얘기해줘.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일본의 만행 이런 거 순환사 얘기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이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의 역사적인 사명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산 안창호만 되게 그 연설을 잘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동희 더해. 우리가 안창호만 알고 있지만 이동희가 그 버금가는 분들이십니다.